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 의사의 정식화 얘기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BTI를 어디에 쓸까 이런 제목으로 그간 5번에 걸쳐서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5번을 정리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MBTI를 어떻게 쓸까 이랬는데 좀 속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MBTI라는 건 이제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 이런 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5번 정도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첫 제목은 MBTI가 재미있는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 게임이다 이런 뜻은 꼭 좋은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MBTI가 표방하는 게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다 이러니까요. 학술적이고 그다음에 성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실상은 그렇다기보다는 재미는 있지만은 좀 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게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일종의 밈처럼 퍼져 있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자신과 또는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취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밈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재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MBTI가 제공하는 설문지들의 어떤 문항들이 굉장히 이제 명확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이 돼 있고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입문을 하게 되면은 무작정 쉽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MBTI에서 얘기하는 캐릭터가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16가지가 숫자로 생각하면 사실은 8개다 그러면은 조금 단순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2개다 하면은 그 32개를 일목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인간의 정신 어떤 기능이나 어떤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할 때 16가지 정도다 이렇게 되면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런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16가지도 그 16가지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16가지라면 16가지를 잘 기억하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써먹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16가지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 4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이 이제 외향, 내향,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유형으로서 감각이냐, 그 다음에 직관이냐, 요게 이제 일종의 세상을 인식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냐, 감정이냐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가지가 되는데, 이 8가지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유흥이 MBTI 원형의 유흥의 그 타이폴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에. 그거가 이제 8가지가 되겠는데,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이제 여기에 2가지를 더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인식형과 판단형이다 이렇게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영어로도 이제 perceiving이니까 인식이고 judgmental하니까 판단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MBTI에서는 얘기하는 P나 J는 인식과 판단이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은 P 기능은 좀 더 즉흥적이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순발력이 있다 이런 거를 측정하는 척도 쪽에 가깝고요. 하지만 좀 다소 즉흥적이죠. 그다음에 J라는 거는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다음에 철저하지만은
어떤 원칙에 충실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칙을 고집하다 보니까 상황 대응력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 16가지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면 얼추 그 16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쉽고 또 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미있고, 또 그렇게 해서 판단된 16가지 캐릭터가 뭐 쉽게 얘기하면 혈액형의 ABO도 이제 뭐 A형이 성격이 어떻고 뭐 B형이 성격이 어떻다, AB형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사실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이 16가지 캐릭터가 MBTI에서 산출된 거를 보면 꽤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얘기고, 또 기본적으로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니까는 심리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6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53화, 54화에서는 내향과 외향, 감각과 직관, 그 다음에 이제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조금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고라는 기능이 어떤 진실 추구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 고귀한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랑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감정이랑 관련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강의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결국 이제 MBTI를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하는 거니까 이 MBTI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MBTI라든지 이런 성격 특성 도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성격을 알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내 성격을 알고 싶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내 성격에 대해서 다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또 뭐 친구 관계라든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뭔가 이제 타인 또는 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갈등이 혹시 내 자신의 요소가 아닌가 또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제 내 성격을 알고 싶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과 마찰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타인의 문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근데 저 사람이 내 연인이라든지 내 상사라든지 내가 이제 데리고 일해야 될 부하라든지 이러면은 사실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해해서 서로 이제 합을 맞춰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의 성격을 알고 싶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향, 내향, 감각, 직감, 사고, 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이 이 3가지 세트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정신적인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포괄한 성격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MBTI에서 얘기하는 이 유형들이 인간의 정신 기능을 포괄적으로 다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런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내 자신이나 내 성격 또는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훨씬 이제 일상생활 또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보다 깊이 있게, 그다음에 풍요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도 내 마음 같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격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불변의 가치관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선한 거, 악한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모두 사람마다 그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선악의 기준, 그다음에 진실의 기준 이런 게 다르다는 거를 어렴풋이라고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거의 상당 부분이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MBTI 용도고 MBTI를 좀 더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MBTI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고 툴이니까요. 그 도구를 사용법을 잘 익혀서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가 망치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못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다 못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인 망치를 가지고 다 두들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게 못이라면 망치가 적절한 도구인데 아닌 경우에는 망치가 아니라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고 또 뭐 벤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BTI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도구긴 하지만 모든 어떤 뭐 인간 생활에서 또 성격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가려서 써야 된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 5번 시간을 정리하는 거의 어떤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MBTI는 진실을 정확하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게 되지만요.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어떤 심리고사 도구들, 그러니까 설문지가 갖춰야 될 조건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커르트 스케일이라고 그래서요. 어떤 질문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냐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한 5가지 정도의 선택사항 또는 7개, 9개 이런 정도의 선택사항을 갖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5점짜리, 5포인트짜리로 보면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 다음에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간 3번째가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MBTI 경우는 이렇게 뭐 5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만 이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T면은 F는 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가 높으면 N은 낮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MBTI가 반영하는 어떤 설문 도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얘기하자면 사람은 서늘한 머리 이게 이제 T의 모습이고 따뜻한 가슴은 F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MBTI 식으로 얘기하면은 머리가 서늘하면 가슴도 서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따뜻하면 가슴도 따뜻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물론 비유해서 얘기는 하지만 머리는 서늘하고 그러니까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만은 또 인간적인 면이나 타인을 공감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뭐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늘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생각을 요하는 얘기긴 하지만 저 T가 낮은 게 F가 높은 거라고 되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왼쪽에는 T가 있고 오른쪽에는 F가 있어서 거기 이제 스케일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T가 높아지면 F가 낮고 F가 높아지면 이제 T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이게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2개 있는 이런 2차원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T가 높은 부분, T가 낮은 부분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요. F가 높고 F가 낮은 거는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T와 F의 관계가 1차원적으로 성립되느냐, 2차원적으로 성립되느냐 하는 거는 각각의 측정하는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T와 F, S와 N, P와 J는 서로 배타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MBTI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성격 특성들이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MBTI를 소모할 때 많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높으면 그 사람 F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이면 직관적인 기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 마이어스 브리스의 어떤 개념뿐만 아니라 그거의 어떤 프로토타입이 되는 융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닐 것 같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봉 분포, 정규 분포 이런 두 가지 분포가 이제 뭐 학생 때 수학 시간에 통계 시간에 많이 보셨던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랑 감정 이렇게 따지면 왼쪽 그림 쌍방 분포 경우는 사고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왼쪽에 있고 감정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다면 사고와 감정이 모두 발달한 사람은 중간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정규 분포죠. 그 경우는 사고 기능이 유달리 발달하거나 감정 기능이 유달리 발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고 사고와 감정 기능이 골고루 발달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MBTI 검사를 해서 사람들의 어떤 경향을 이제 통계를 내보면 저 왼쪽에 쌍봉 분포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정규 분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MBTI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실제 사실을 반영하는 거랑은 좀 배치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MBTI가 쓸모가 없는 거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이 MBTI 말씀을 드린 거는 쓸모가 없다면은 뭐 굳이 말씀드렸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MBTI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유행을 하고 밈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싶다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쓸모가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은 뭐 에듀테인먼트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게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MBTI는 조금 뭐 죄송합니다만 짝퉁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짝퉁이 양적 변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도를 하다 보면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진품이 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이 MBTI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MBTI 세계관을 떠나고 싶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MBTI든 뭐 DCI든 다른 성격 검사 도구든 혹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의 성격에 대한 통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도구가 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철학적이긴 하지만 삶의 의미나 관점, 삶의 목적,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도구의 어떤 첫 시작으로서 MBTI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근래 우리나라 MBTI 과목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다. T는 사람 인성을 공격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한국사회 공감제일주의와 결합해서 더욱 그렇다.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MBTI 사고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W님과 뭐 상당 부분 공감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T라는 게 사람을 인성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거는 그냥 소모되는 방식이고요. 물론 T만이 있고 F가 전무하다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여지는 있지만 T가 F에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의 덕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팩폭을 한다고 해서
T가 많이 발달하면 이제 팩트 폭격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팩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감정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한 예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한국 사회의 공감제일주의가 진짜로 있는지 아니면 일부에서만 저런 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굉장히 덕목이고, 당연히 이제, 열심히 고양돼야 될 이런 가치임에는 틀림없는데, 공감만을 위한 공감, 이거는 오히려 T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받기 위한 위로라든지 뭐 아프니까 청춘이라든지 이런 거가 가지는 어떤 함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번 방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의 MBTI는 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제 MBTI가 헷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제 MBTI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린다 안 알린다를 떠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 성격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기는 한데, 사실은 자신의 성격이라는 건 굉장히 자신이 고유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자신이 뭐 은밀히 써오는 일기라든지 이런 거에 버금가는 그런 자신의 내밀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짝퉁적인 MBTI 갖고 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재미로 시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해 가는 게 제가 바라보는 MBTI를 소비하는 적절한 방식이지, 아주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5분, 10분 안에 심리 검사를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내 타입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 MBTI에서 설명하는 대로 내 자신을 규정하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약간은 뭐 노파심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다른 강의 시간에 썼던 슬라이드를 뭐 의도적으로 다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성격, 그다음에 MBTI에 관련되는 게 인간의 정신생활 또는 정신과 전 영역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성격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성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굉장히 사람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또는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보면 머슬로우의 이제 욕구 피라미드라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 뭐 꽤 있으실 걸로 압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사람의 욕구라는 건 피라미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먹고 자고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어떤 안전이 보장이 되는 이런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이 성취가 어떤 자신의 에고를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 욕구가 된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고, 사람은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좀 더 번영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머슬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거라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머슬로우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가 만들어 주장했던 피라미드는 거꾸로 세워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원초적인 욕구는 생존에 관한 욕구가 아니라 자기 실현의 욕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자기 실현보다 더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초월의 욕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은 먹고 자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 그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밥 없이는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생각을 하면 사람은 밥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밥이 제일 중요한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결핍해야 되는 건 채워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먹어야 되고 자야 되는 거지만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냐? 그러면 또 역시 아니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MBTI 관점에서 다시 이제 번역해서 다른 용어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 생존의 욕구라는 거는 사실은 쾌락이랑도 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진화적으로 생존의 욕구,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충족했을 때는 그런 욕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도파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쾌락을 느낀다. 이런 부분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생존에 어떤 면에서는 집착하는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나 자기 초월의 욕구 같은 거는 쾌락이랑은 일면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태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걸 이제 굳이 MBTI로 얘기하자면은 직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된다. 쾌락에 관련된 거는 감각에 관련된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쾌락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실현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또는 인생의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양쪽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S와 N도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쾌락을 더 중요시하게 되고 쾌락을 우선시하는 이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가치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부분들은 뭐 쾌락을 싫어할 리는 없지만 쾌락보다는 어떤 뭐 인생의 의미라든지 인생의 목표라든지 장기적인 관점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 MBTI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충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변주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쾌락을 찾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직관적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은 쾌락이 따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치고 어떤 인생의 의미나 목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한쪽이 치고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이번 글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성준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뭐 어찌어찌해서 저쪽 아프가니스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코카서스 지방 쪽 혹은 뭐 체첸반굴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종군 기자들이라든지 종군 기자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황성주 씨는 이제 종군 기자의 심부름을 해주는 걸로 이제 갔는데 이제 전쟁의 참혹함을 겪다 보니까 기자들이라든지 기자들을 심부름해주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마약과 술에 쩔어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실제로 겪어보면 굉장히 이제 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는 어떤 전혀 삶의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어떤 전쟁의 대의 명분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내가 군인이어야 되는 이유 혹은 종군 기자여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찾지를 못하니까는 쾌락을 찾게 되는데 당장 얻어질 수 있는 쾌락은 뭐 마약이라든지 술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뭐 비근한 예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이 굉장히 마약에 쩔어 살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하면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귀국을 하다 보니까는 그 마약에 쩔은 군인들이
계속 이제 마약 중독으로 남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환경에 오니까는 마약 중독으로부터 헤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쾌락, MBTI를 번역하면 이제 S, 감각과 N, 직관이 이제 서로 엇물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S가 먼저인 사람이 있고 N이 먼저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와 N에 대해서 MBTI 한번 뭐 말하자면 복습을 하자면 이거 이제 S와 N 관점에서 볼 때 그 감각의 경우는 이제 P랑 같이 커플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SP, SJ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T나 SF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사고형이든 감정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적인 사람은 P가 있느냐 J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쯤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이제 MBTI가 재미있는 심리 게임이고 아까 네 가지 유형 갖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조합을 해갖고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든 거죠. 그 네 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제 각기 네 가지가 파생이 되니까 이제 16가지가 되니까 이제 또 다른 방식의 게임의 룰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SP라는 거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이제 쾌락적인 배짱이 같은 사람이 되고요. SJ는 감각적이니까 쾌락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저지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저지멘탈하다는 게 이게 판단하고 구분을 하고 선호를 가린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감각을 억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철학사조식으로 얘기하면은 에피큐로스가 쾌락주의이기도 하지만 금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이 어떤 사람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데 쾌락 추구가 그거를 그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SP라면 그 쾌락을 잘 컨트롤하고 오히려 금욕 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이제 SJ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걸 이제 신화에 빗대 갖고 SP 같은 거는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기질, 그다음에 SJ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쾌락을 제어하는 건데 저게 이제 판도라의 남편이 에피메테우스였는데 에피메테우스가 저렇게 이제 쾌락을 제외하고 판도라를 제어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N은 이제 직관인데 S와 N이 서로 대칭이잖아요. N의 경우에 있어서는 NS냐 NP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저기서는 이제 T적이냐 F적이냐가 중요해서 저기서는 이제 NT와 NF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NT라는 거 이제 뭐 진실을 추구하는 성향이고 NF라는 거는 굉장히 공상이 풍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해서 NT는 이제 신에게서 부름 쳐와서 인간 세상에 나눠준 프로메테우스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NF는 신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NT는 신으로부터 부름 좋았으니까 신에 거역하는 그런 반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NF는 이제 아폴론적인 기질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상도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을 중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는 거역하지 않는다. 이런 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저쯤 되면 사실은 저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좀 뭐 말 그대로 신화적이거나 일단 일종의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자기 성격이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다 이러는데 또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또 일견 또 뭐 그럴듯한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가 이제 뭐 페리스 힐튼 같은 게 이제 뭐 페리스 힐튼 같은 사람이 ESFP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쾌락주의적이고 막장 파티광이다, 파티 애니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파리스 힐튼이 이제 쾌락주의만인 줄 알았더니 저걸 이제 컨셉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파리스 힐튼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만큼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쾌락을 성적인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죠. 저 사람이 이제 한나라의 무제, 그러니까 한나라의 전성기의 황제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마 시도 잘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락극해 정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식구가 있는데 저게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근데 저 환락할 때 환이라는 게 이제 흔히들 얘기한 환락가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환이라고 이제 한자에서는 얘기하고요. 락이라는 거는 뭐 음악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각을 즐겁게 하는 오감을 즐겁게 하는 이런 거 이제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니까 온갖 그 환락의 극치에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귀인 이유가 저런 식으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 결국에는 슬픈 감정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라는 건 그때는 아주 극도의 쾌감을 선사하지만 그게 지속되지도 않고 지속되다 보면 오히려 슬픈 감정을 드는 게 어떤 인간의 멘탈 메커니즘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SP적인 거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하고 다스려 갈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슬라이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11.6 사태를 다룬 영화에서 캡처해온 그런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이순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헬리콥터는 10월 26일 날 사교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제 청와대로 날아가는 이런 헬리콥터가 보인 겁니다. 근데 저 헬리콥터에서 바라보는 뷰는 사실은 한나라 무제도 바라볼 수 없었던 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선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 뭐 다 항공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제나 대통령이 아니래도 한나라 무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관점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경험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쾌락. 왜냐하면 쾌락의 즐거움의 어떤 끝판왕 같은 거는 자신의 어떤 포텐셜을 풀리 발휘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이게 말하자면 어떤 뭐 마약에 의한 쾌락 또는 성적인 쾌락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군상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의미, 목표를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쾌락을 쫓는 사람이 뭐 S 또는 SP다, SP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의미를 찾는 사람, 목표를 쫓는 사람은 N적인 성향이 다소 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의미를 찾는 건 NF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거를 꼭 달성해야겠다. 이게 뭐 흔히들 ENTJ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게 의미랑도 관련이 있지만은 내가 현실로 내려와서 현실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한번 내 필생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를 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궁금한 부분이 드는데 우리의 성웅 이순신께서는 MBTI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MBTI 타입이 다 나오더라고요. 뭐 ENTJ, INTJ, ENFJ, ENFP, 그다음에 ISFJ 뭐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던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어떤 뛰어난 족적을 남긴 분들은 그 모든 성향을 다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아주 쉬워지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순신이 굉장히 이제 영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성웅처럼 돼 있잖아요. 거의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른 이런 건데 당연히 뭐 그럴 만한 이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그래서 뭐 그 소설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카리노래가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순신을 어떤 위인하고 신격화한 거를 깬 인간적인 이순신의 모습을 보였던 이런 거라면 또 뭐 최근에는 그 전쟁사학자라고 계십니다. 이명환 씨가 또 뭐 임진왜란이라는 책에서 이순신에 대해서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이상시하고, 또 반대로는 하염없이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태도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이라는 게 그냥 아주 쉽게는 희라든지 락이라든지 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감각적인 즐거움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각적인 즐거움인데요. 아까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MBTI로 얘기하면 SJ 같은 부분은 쾌락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뭐 또 굳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계형의 체감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쾌락을 너무 소모하다 보면, 도파민적으로 얘기하면 도파민을 너무 소모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도파민이 다 고갈되는 순간, 혹은 도파민을 너무 쓰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이제 이제 정상적인 작용을 안 한 순간 이런 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길게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쾌락을 조절해라. 이게 이제 뭐 에피큐로스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행복의 조건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 희나 락이나 환보다 더 궁극의 즐거움은 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어떤 잠재치를 극한으로 발휘했을 때, 또는 자신의 뜻을 이루었을 때, 득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오는 즐거움이 한자로서는 이제 열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움이랑 관련이 없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아주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런데 그냥 괜한 얘기는 아니고 뭐 사실은 저는 꽤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찾는 과정이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이제 제가 옛날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이 사진 뭐 하여튼 수백 번도 봤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뭔가 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 왼쪽 사진은 6.25 때 그 자기 어린 남동생을 얻고 있는 뭐 어린 소녀인데, 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진이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딱 사진만 봐도 모든 거를 얘기해 주죠. 근데 나이로 보면 이제 잘 맞지는 않는데, 저 구로공단은 게 1970년대 초에 이제 형성된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어린 소녀들이 이제 시골에서 무작정 상교해 갖고 저 이제 벌집촌이라고 그러죠. 진짜 몸만 누일 수 있는 그런 데서 비키니 옷장이라고,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들은 다 아는데, 그냥 비닐으로 옷장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하나 놓고 쪽잠을 자고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벌어진 돈은 자기 남동생이나 혹은 자기 이제 오빠 학비로 보냈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읽었던 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성 노동자들이 고단한 일상을 달랬던 가리봉 쪽방촌의 모습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넘어서 경건하고 수결한 마음까지 들게 한다. 근데 딱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그러면 쾌락을 몰랐느냐? 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가리베가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리봉 그 오거리에 그래서 뭐 양품점이라든지 옛날에 양품점은 뭐 요즘 이런 어떤 옷가게가 아니라 거의 양품점 주인이 자기가 직접 재단해서 만든 옷도 팔고 뭐 이러던 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옷가게입니다. 그 양품점이라든지 음악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좀 얻지만 대부분은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추구했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렇죠? 저분이 이제 마지막 만들었던 만화 영화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저 제목은 사실 1937년에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인 군국주의가 한참 뭐 성행했을 때 저게 저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군국주의를 가더라도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게 이제 2차 대전이 한참일 때는 저 요시노 겐자부로의 책 이름이 그대도 어떻게 살 것이었습니다. 저 책이 이제
금서로 되기도 했는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렸을 때 아마 저 책을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머니가 저 책을 추천해서 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방향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오마주로 자기가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제목을 그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데요. 사실은 좀 난해한 만화 영화라서 이전에 빅히트를 쳤던 이런 영화들은 아닌데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제 손자에게 자랑스러운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저 만화 영화를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들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저게 이제 은퇴를 했다가 은퇴를 번복한 다음에 만든 만화 영화거든요. 근데 아들의 얘기하면은 은퇴하고 나서 아버지가 시들시들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서 만화를 그리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의미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뭐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닐 뿐더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 사람한테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쾌락을 제공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와 F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조금 이제 깊이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 45분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했다가 제가 슬라이드를 못 보여드린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국보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흔히들 하는 얘기는 선한 이유도 없이 인간이 이기적으로 한 행동이 사회 전체로는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담 스미스의 국보로는 T적인 측면, 어떤 공감이라든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독립성,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개체성 이런 거를 발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쓴 그 유명한 이제 국보론에 나오는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보다 건 한 20년 앞서서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이다 이런 거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감의 원리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공감의 원리라는 거는 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행동이 적절한 거고 도덕적인 거다. 그러니까 도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이 작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어떤 도덕이라든지 선악은 머리로서 하는 거지 가슴으로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무렵부터 어떤 도덕이라는 거 인간의 가치 판단이라는 건 T의 기능이 아니라 F의 기능이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했고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융이 따왔고 MBTI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MBTI에서 얘기하는 F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혹은 그런 거를 극복하는 정서적인 안정성이랑은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담 스미스라는 한 개인은 T가 우세한 사람이었을까 F가 우세한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T와 F가 다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 국부론이 워낙이 뭐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뭐 이런 거를 모른다면 아담 스미스는 아주 철두철미한 뭐 티발롬이었다. 뭐 이쯤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라는 거를 뭐 T다 F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BTI에 가지는 어떤 도구로서의 결점이 있을 뿐더러 아까 W님인가요? 이제 코멘트 주셨듯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너무 피곤하니까 공감이 굉장히 우대를 받고 그다음에 정직한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설사 좀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선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위약이라는 텀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뭐 여러 번 인용했던 이제 이창호의 옛날 한옛날에 나오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을 만나서 이제 같이 술자리를 하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정성스럽게 모셔보지 못한 게 컴플렉스가 돼서 다른 어른 앞에서 얌전히 하는 게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신과 맞담배를 피겠다. 뭐 이런 뭐 이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싸가지 없고 버릇 없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겉바속촉 같은 거죠. 겉은 굉장히 거칠고 고슴도치 같지만은 안으로는 부드러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보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병돈 씨라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그다음에 뭐 장세동 씨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람인데 사실은 군대 내에서는 좀 민병돈 씨를 높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뭐 언론에 나온 거 이제 그대로 뭐 지움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똑같은 서울놈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장세동에는 내 앞에서 노한 일이 없는데 이 민병돈이는 거침없이 노하는데 그러는 순간 나도 이놈 봐라 하는 생각이 있었다. 요 밑줄 친 부분은 좀 한번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병돈의 상관이라는 사람, 이분도 나중에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간 분인데 나는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그냥 팩폭을 하는 거를 다 참아주지만 내가 날 떠나서 어떠한 상관을 만나더라도 그때마다 너를 이만큼 이해하는 상관을 만나리라는 거 쉽지 않다. 근데 결국은 너 손해다. 왜냐하면 너만 꺾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념하고 처신을 잘해라. 이렇게 이제 다른 보직으로 가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게 민병돈 씨가 이렇게 그 티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놈이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외출할 때면 먼지 하나 없는 모자를 괜히 툭툭 털어주는 놈이 더 예뻐 보이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아부에 약한 사람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묘한 부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은 이제 민병돈 씨의 본 모습이 아니고 이 오른쪽의 모습이 본 모습이고요. 사실은 요즘도 뭐 나이 들어서까지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강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이 부인이 아마 풍으로 한 18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셨던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18년을 매일 아침 자기 부인을 건사하는 데서 일상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상당히 뭐 인연일 수도 있고 악연일 수도 있고 또 악연이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악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살았을 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MBTI를 통해서 어떤 입문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T는 그 근원을 찾아가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발달한 기능인데 사람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기능으로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진실되는 게 인간의 덕목이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F는 사실은 근원을 시작하면은 미약했던 거죠. 무리해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지 않게 해서 발달한 기능인데 그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기능으로 발전한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T와 F의 관계로 보면 사회적인 존재, F적인 존재이지만 자신의 개체성과 독자성을 가진 다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런 부분에서는 T적인 요구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가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는데요. 그거랑 이제 대칭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꽤 알려진 분이 이제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해서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거는 조금 뭐 이상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한 명의 적이 10명의 친구, 뭐 100명의 친구보다 더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로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더 큰 어떤 뭐 대의 또는 뭐 더 큰 뭐 중요한 부분 이런 거를 위해서 적을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적을 만지지 말아라. 그다음에 꽤 성공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거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댓글들 보니까는 또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에게 진실을 전달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적을 만들면서 진실을 전달할 거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전달하지 않을 거냐, 이거는 뭐 각자 생각하고 선택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참 거짓을 판단하는 거, 진실을 판단하는 게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넷플릭스에 있었던 뭐 드라마인데 제가 한번 거기 나왔던 대사들을 한번 이제 채집을 한 게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노란 것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게 진실이라고, 거짓을 이기는 건 더 큰 거짓이야. 서기태는 국민을 믿었고 나도 한때 믿었지만 이제는 안 믿는다. 국민이 믿고 싶어하는 거짓을 던져줄 거다. 굉장히 좀 독한 얘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한 얘기는 나는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나를 위해서 했다. 나를 위하는 건 뭐냐? 물론 이기적이죠. 근데 추악한 세상을 견딜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벨 꼴려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진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다.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한다. 그게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미드에서도 이런 뉘앙스의 대사들은 많이 나옵니다. 진실을 이기는 건 거짓이라든지 진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TJ라는 게 진실 어떤 추구, FJ라는 게 선악 추구인데 오늘날처럼 복잡한, 그리고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건지도 모르죠. 이런 세상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거다. 이런 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뭔가 있긴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MBTI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여서 말씀드리자면 융이 얘기한 거고 융을 추종했던 MBTI 마이스 브릭스가 얘기한 거지만 열등한 기능을 탁월한 기능으로 변화시킨 것은 절망적인 과제고 이런 노력은 항상 실패를 거듭해 왔다. 전환은 언제나 탁월한 기능에 피해를 안김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T가 탁월하면 T가 떨어지지 않는 한 F가 발달을 안 하고 F가 탁월하면 F가 떨어지지 않는 한 T가 발달하지 않는다 이건데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 같은 훌륭한 대학자가 얘기했으니까 그걸 무조건 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관점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견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맞건 틀리건 한 가지 관점이 성립되면 그거를 지속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 드리겠다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질의응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극홈님이 이제 본인의 INFJ다. 근데 진짜로 본인의 INFJ인지를 한번 저는 모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분 질문이 당신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어떻게 하면 적응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극홈님이 제가 전혀 뵌 적도 없는 부분이니까 왜 그런지는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MBTI에서 얘기하는 INFJ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6가지 타입 중에서 제일 난해한 성격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해하다는 게 좀 모순적이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왜 모순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F가 어떤 배려와 공감인데 J는 판단하는 거니까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배려와 공감, 선악을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착한 거, 나쁜 거를 명확하게 칼로 가르듯이 가르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한다.
이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NF라는 게 N이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F가 T보다도 상상력이 더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은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현실의 땅을 디딛지 못하고 생각은 하염없이 많은데 저게 I니까 E나 S가 보이는 어떤 현실주의적이고 감각주의적이고 발을 땅에 디든 이런 모습이랑은 좀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쉬우냐면 저거의 반대가 ESTP 정도 되면은 ESTP는 이제 혹은 ESTJ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ESTP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가방끈은 짧지만은 굉장히 세상의 경험이 다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기기 때문에 오히려 일도 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직 문화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그거에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INFJ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통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T나 외향적인 사람처럼 어떤 자신이랑 맞지 않는 거를 깨부숴 나가는 이런 부분은 이제 INF가 얘기하는 문법으로 얘기하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다. 또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악 구분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서도 악을 보고 내 친한 친구한테서도 악을 보고 그다음에 내 적한테는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인류의 또는 선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 INF 그러니까 MBTI 문법이 맞다면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한 차례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게 적당히 컨트롤되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더라도 조직 문화에 적응한다는 건 적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현실에 적용한다 이런 의미니까 아주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노력하다 보면 갈고 닦다 보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북극곰이 INFJ인지는 모르겠지만 INFJ적인 측면이 어떤 인생에 굉장히 본인의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BTI가 얘기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16가지 타입도 못 써먹을 게 없다. 각각이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단순히 그냥 뭐 좋게 얘기한 부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장 6시간에 걸친 MBTI 강의는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광고 말씀드릴 거는 아마 1월 8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진희 PD님이랑 MBTI에 대해서 대담 시간 한번 가져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뭐 제가 꼰대의사의 정신과 얘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좀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MBTI를 얘기하는 거고 또 젊은 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관점들이 만나고 충돌하면 여러 가지 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